그 다음에 한일 격차가 이제 확인이 된 시기가 우리가 언제 알게 됐느냐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역사를 다 공부하고 해서 한 건데, 우리 조선의 지도자, 고려의 지도자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나?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 힘이 더 세나 하는 것은 어렴풋이 느꼈겠지만, 명확히 지도자가 한 것은 세종입니다. 그 799년에 일본과 한반도 국가 사이에 국교가 정식으로 끊깁니다. 일본이 견신라사라 그래서 한 20년 내지 30년을 한 번씩 보내던 견당사와 같은 신라 사절단이 있었는데, 그걸 779년에 보낸 걸 마지막으로 20년 되던 799년에 보내려다가 취소합니다. 어떻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양국 국교가 단절된 걸로 보는데요. 그러고 나서 국교가 재개된 게 1404년입니다.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권이 있었는데요. 군사 정권이죠. 그 군사 정권에 아시카가 요시미츠라고 하는 3대 장군이 우리 조선의 태종한테 손을 내밉니다. 일본 국왕사라는 사전단을 보내면서 우리 국교를 트자. 그러니까 799년부터 계산해 보면 605년 가까이 됩니다. 조금 더 600년 넘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태종은 일본 사절단을 맞아들였으니까 일본의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.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도 세종대왕 때 사절단이 다시 일본에 가서 1428년 12월 7일 날 갔다가 1429년 12월 3일 음력 기준입니다. 거의 만 1년 만에 돌아와서 12월 3일 날 조정보고가 이루어집니다. 그 당시 이렇게 이제 가는데 편도 한 1300에서 1400km 한 3개월 거쳐 갑니다. 그 당시만 최초 사절단은 여기까지만 갔죠. 무로마치 마포는 교토에 있으니까 한성 출발해서 교토까지만 갑니다. 쭉 육로로 부산 가서 부산에서 스시마, 대마도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해로로 이렇게 쭉 교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대략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잡으면 됩니다. 조선시대 통신사는 교토에서 오사카가 도쿄까지, 에도까지 다시 500km를 육로로 가니까 이 기간이 추가돼서 조금 더 길어지죠. 그래서 이 세종 때 이 박서생이라고 하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분입니다. 사신으로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집현전의 부지학을 역임하는데요. 이분이 이제 귀국 보고하면 건의도 합니다.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왕조실록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차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요 1429년 12월 3일 날 박서생이라는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하고 조정에 이러이러한 건의를 했는데 결국 그 중에 일부 시험적으로 뭐 도입을 해볼까 하고 검토한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다 채택이 안 됐다. 박서생의 건의가 기각이 됐다. 라고만 이제 역사학자들은 쭉 기술을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경제학자인 제 눈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유람을 했다고 할까요? 견문을 했다고 할까요? 그 견문을 토대로 뭔가 좀 배워보자. 라고 이제 제안한 것이 거부됐다. 이제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격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건의 내용을 보면 상거래, 납세에 동전화폐를 쓰자. 시장의 상품 진열 관행을 좀 바꿔보자.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우리는 종로 이게 육전거리 이런 데 가도 바닥에 놔두고 그냥 질펀한 바닥에 놔두고 가격이라든가 물건명도 제대로 안 써놨다 이거예요. 박 선생이 가서 일본 가서 보니까 이 가대란 걸 이렇게 좀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뭐 선반 같은 걸 설치하고 물품명을 써붙이고 가격도 써붙인 것도 있더라.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. 그런 내용이에요.
그 다음에 물레방아를 좀 보급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보자. 금, 은, 동, 철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자. 그 당시 우리는 기본적으로 허용을 안 했어요. 국방에 관련된 사안이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목욕 문화를 확산시켜보자. 그 다음에 교량을 건설하고 통행세를 징수해보자. 그런데 결국 조정에서 이걸 쭉 이제 의전에서 많은 조정 대신이 있는 사이에 들었는데 결국 조정 대신한테 검토해봐라 라고 이제 세종이 결론을 내리죠. 1차 결론을. 근데 이제 조정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박 선생이 갔다 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렇게 제안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수?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른바 대감이란 분들 또 영감이란 분들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겠죠.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제 외적 사안, 요 건의 사안 말고 뭐 국방에 관한 사안, 뭐 사절단의 예우에 관한 사안 등 인사에 관한 사안들 일부는 채택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건의된 내용은 주로 이제 경제, 문화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요거 딱 하나만 채택하고 거부합니다. 물레방아를 시험적으로 한번 보급해 보도록 하자. 나머지는 안 되겠습니다. 라고 이제 해서 나머지는 없던 일이 돼요. 근데 이게 물레방아마저도 그 후 이후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도입해 보려다가 흐지부지 됩니다. 그래 다음에. 근데 가설인데요. 요 박서생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일본의 가나 문자, 일본의 말을 가나라고 합니다. 히라가나, 가타카나. 그 가나 문자 활용 실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세종에 전달되었지 않을까. 일본에서 사람들이 가나 문자를 이용해서 소설, 수필, 시, 편지를 쓰고 문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박 선생이 이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잖아요.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니까는 학자니까 일본 사람들이 시, 소설, 수필 이런 거 쓰는데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서 세종한테 얘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. 1429년이고 세종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1430년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한글 반포는 1446년, 죽기 4년 전이지만 그 몇 년 전부터 한글 연구를 시작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박서생이라는 사람이 사실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남긴 것은 오히려 한글 창제의 시발점이 되는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본의 그 가나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의 문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세종의 통신사 그래서 사실 화폐 이행 건의를 거부가 됩니다만은 1423년에 조선 통보를 발행하는 등 화폐 경제로 이행해 보려는 세종의 시도가 있었습니다. 아까 박 선생이 1429년에 건의하지만 이미 6년 전에 세종이 깨인 왕이라서 동전을 써보려는 시도를 했어요.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. 그 당시에는 그 옷감하고 쌀, 물품화폐를 썼거든요. 근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크고 또 한 5년, 10년 지나면 옷감이나 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근데 결국은 재료 공급이 마땅치 않았어요. 동전을 계속 주조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다 안 나는 거예요. 일부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수요가 조금 적었고 그 바람에 화폐경제 이행은 그로부터 거의 300년 이상 늦어진 효종 때, 김육, 또 숙종 때 허정 이런 사람의 활약으로 미루어집니다. 일본에 비해서 화폐 경제가 300년 이상 늦어진 거죠. 근데 일본은 사실 요 박세성이 보고 왔을 때 전부터 이미 중국에 화폐를 수입했었어요. 송나라 때부터. 그러니까 송나라나 명나라에서 주된 수입품 중에 하나가 동전일 정도로 화폐 경제를 일본에 일찍 이행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세종은 제위 중에
3번 통신사를 파견합니다. 박서성이 1회, 1439년에 두 번째, 또 1443년, 돌아가시기 7년 전에도 또 한 번 사절단 보냅니다. 그 세종 이전에도 조선의 왕 누구도 일본 사정을 몰랐어요. 태종은 사절단만 접견만 했을 뿐이죠. 또 세종이 돌아가시고 140년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할 때,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왕, 또 전혀 일본에 사절을 보내지 않아서 상황을 몰랐습니다. 어떻게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의 지도자 세종이 그 시기에는 유일했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그냥 깨인 분이잖아요. 깨인 분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른바 캐치업 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다음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발발, 전쟁 발발 직전에 선조가 황윤길, 김성희를 보내서 정말 쳐들어오려나 라고 확인해 보려고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종도 참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안 했지만 사실 세종대 똑똑하신 그 훌륭한 신하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. 황희, 최연도, 허조, 신계, 이수, 맹사성 다 이런 굉장히 조선사의 명신도로 알려진 분들인데 결국 이분들도 누구도 이른바 일본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. 그러니까 선진 일본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. 오로지 중국만 찾아봤다.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세종 때부터 우리 한일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. 결국 이제 우리가 역사의 품격이라는 걸 얘기할 때 실격이 적은 역사가 품격 있는 역사다. 그럼 실격이라는 게 뭐냐? 한 나라의 역사를 뒷걸음질시키고 또 어둡게 만든 그런 사건들. 그렇죠? 큰 반란 사건, 전쟁. 네. 그 다음에 역사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아예 기록에서 빼거나 안 가르쳐버리는 역사의 누락. 또는 역시 부끄럽거나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역사를 해서 왜곡한 역사.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역사는 실격의 역사가 아니겠느냐. 그렇게 봤는데, 제가 이렇게 일본사를 제가 학교에서 한 15년 가르쳤거든요. 교양 일본사를. 저는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만, 교양 일본사라는 과목을 일부러 맡아서 가르쳐 보면서 일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소개를 해야만 학생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요. 굉장히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나라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미화된. 우리는 일본 친구들이 일본이 그냥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부끄러운 역사, 감추고 싶은 역사를 우리는 안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말하면 일견 고맙기도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니까 상당히 일본이 뭔데, 까짓거 일본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? 이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나중에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. 다시 세종 얘기로 돌아갑니다. 그런데 이 세종 때, 세종이 이제 실정인데요. 훈민정음 창제라든가, 여진족을 회유하고 또 정벌도 하고 해서 사군 육진을 만들어서 북방의 국경을 다지고 국토 방위를 좀 튼튼하게 한 점, 또 중국과의 4대 외교라고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를 굳힌 점, 이렇게 훌륭한 외교 국방 측면에서는 업적을 남기셨죠. 그 다음에 일본과도 어떻게 말하면 외교 관계를 잘 수립을 해서 그 이후 14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를 구축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